조선 땅만 밟으면 키가 작아졌던 말. 우리나라 예전 말들은 서양 말들에 비해 체구가 작은 조랑말이었다.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었으니 구한말 서양인들이 찍은 당시 말들의 크기를 보게 되면 흠칫 놀라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고대 국가 시절부터 작은 말을 가진 국가로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 말을 타고도 과일나무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해서 과마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정도였다. 때문에 고위 관원들의 말이라 하더라도 거의 조랑말이었다. 체구가 커다란 외국산 말들은 군마로 써야 했기 때문이다. 성종 때 조선을 다녀간 명나라 사신 동월은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말이 작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 와서 보니 키가 석자 남짓했다. 그런가 하면 구한말 서양인의 견문기에도 조선의 말은 키가 1m 남짓했다 라고 쓰여져 있다. 1904년 러일전쟁 때 종군기자로 온 잭 런던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조랑말 3마리의 키는 뉴펀들랜드산 개보다 조금 컸다. 심지어 이런 말에 올라타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였다. 그래서 조랑말에는 높이 3-40cm 정도 되는 높은 안장을 얹어 타곤 했다. 그러지 않으면 발을 질질 끌고 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높은 안장 탓에 숙련된 사람들도 까딱하다가는 굴러떨어지기가 일상이었다. 그래서 말을 탄 사람의 허리나 손을 잡고 가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으니 김득신의 풍속화에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예전에는 키 큰 말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영국에서도 노르만족의 침입이 있던 11세기까지만 해도 말이 작아서 기사들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투가 벌어지면 말에서 내려 싸웠을 정도였다.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군대도 말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말은 전통적으로 매우 작았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말의 공급처로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곳은 제주도였는데 당시 조선의 말의 절반은 제주도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였다. 원래 제주도 목장은 원나라가 일본 정벌에 쓸 몽골 말들을 본국에서 들여와 기르면서 시작된 것인데 물론 원나라의 말도 그다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제주도에 들어오면 새끼들이 대를 거듭할수록 자꾸만 작아졌다고 한다. 제주도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곳들의 말도 매한가지였다. 키 큰 중국말을 수입해 들여와도 계속 체구가 작아져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답답해진 조정은 이런 일련의 결과를 두고 풍토 때문이라는지 하면서 논쟁을 벌였다. 개선 방안도 여러 가지로 강구되었는데 체구가 좋은 말과 교잡하여 종자 개량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말들은 대부분 다리 힘이 약했고 외국산 말의 수입도 수월치가 않았다. 요동지방의 큰 수말 한 필을 조선의 암말 2필로 바꿔 사들이려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군사적인 이유로 종종 막았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선 말의 주류는 키가 작은 조랑말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구한말 알렌이 찍은 사진에서도 사람에 비해 말의 체구가 너무 작아 왠지 회화적인 느낌마저 들게 한다. 다만 이런 조선의 조랑말은 보기보다 굉장히 강인해서 형편없는 사료를 먹고도 너끈히 90kg에 달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루 50km를 걸었다고 한다. 다만 고집이 세서 다루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선비들은 초로한 나귀를 즐겨 탔다. 조선의 조랑말이 워낙 작았던 탓에 당나귀가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말은 말이었다. 조선시대에 나귀도 운송수단으로 자주 사용했다. 나귀는 건조지대에 자라던 야생동물이었으므로 먹이와 물을 먹지 않고도 무거운 짐을 싣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끈기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나귀는 번식력도 강하고 값이 싸서 짐을 싣거나 타고 다니는 데도 애용됐던 것이다. 다만 결점이 있다면 고집이 세서 조금만 비위가 틀리면 말을 듣지 않아 탈이었다. 하지만 나귀는 작은 체구에 볼품이 없긴 해도 값도 싸고 조금 먹고 멀리 갔으니
뭐니 해도 연비가 좋았다. 요즘으로 하면 말은 에쿠스라면 나귀는 티코 정도랄까. 하지만 조선시대는 검약을 중시했고 성리학은 자기 분수를 지킬 것을 중시했다. 때문에 조선시대 유생들은 말 대신 나귀를 타는 것을 선호했다. 싸고 볼품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검약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무신들의 경우 나귀 타는 것은 금기되는 사항이었다. 무신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말을 타고 달려야 하는데 평소에는 느릿느릿한 나귀를 타고 다니다 보면 실전에 말을 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나귀는 허리와 어깨 쪽 힘이 약해 엉덩이 쪽에 걸터 앉아 타야 하므로 허리에서 타는 말과는 타는 방식부터 달랐다. 때문에 지체 높으신 선비들은 나귀를 타는 것을 즐기고 천대받던 무신들은 말을 타고 다녔으니 이방인들이 보기엔 꽤나 괴상할 수도 있는 풍경이었다. 오히려 무신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면 문인 흉내를 낸다고 욕을 먹을 정도였다. 노새와 버새, 앞말과 수탉나귀를 교접시켜 낳은 것을 노새라고 하고 앞당당이와 순말을 교접시켜 낳은 것을 버새라고 하는데 노새는 말보다 힘이 훨씬 세 운송용으로 제격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소는 농사 짓는 데 쓰고 말은 타고 다니는 데 썼으면 노새나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썼다. 다만 노새는 새끼를 못 낳는 것이 흠이었다. 말과 당나귀는 염색체 수가 달라. 상동 염색체의 짝이 맞지 않아 감수구별을 못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노새와 버새를 만들어 사용했다. 소는 거꾸로 타야 간지가 나지. 말이 화려한 귀족들의 전유물로 나귀가 학문을 익히는 선비의 전용으로 여겨졌다면 소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도인이나 은사의 상징으로 여겼다. 소가 도인을 상징하게 된 것은 노자가 함곡간을 나서 인도로 갈 때에 푸른 소를 타고 갔다는 얘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사는 은사의 상징으로 소는 인식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소를 탈 때는 상식적인 격식을 내던지고 거꾸로 타는 것을 멋으로 여겼다. 말과는 달리 거꾸로 타는 것을 풍류로 여겼을 정도였는데 제법 풍류의 격을 하는 멋들어진 장면으로 여겨졌을 정도였다. 물론 그러다 떨어지면 약도 없었다.